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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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팟캐스트 만들고 있는 불곰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윤희님과 제가 이제 진땀 흘리면서 힘들었습니다. 빈 오디오를 막 어떻게든 채우려고 네, 저희가 노력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용도사님은 아직 복귀를 못하셨지만 네, 산책님은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나서 이제 그 텀 동안 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으셨잖아요. 아, 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네. 제가 같이 사는 분께서 저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김현진 씨한테 이분이 겁도 없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현진 씨라 하면 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한 책이 이제 진심의 공간을 쓰신 김현진 님께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사인해달라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주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용산구 사랑꾼. 네, 아무튼 네, 그랬는데 김현진 씨한테 답장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 편지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페북에 저희 금책바 이제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서 이제 코멘트를 붙이셨어요. 이제 이분도 너무 감동이라고 붙이셨는데 짧게 몇 문장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진심의 공간을 해부하듯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나도 몰랐던 행간을 읽어내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셨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정말 고맙고 저희들한테 이제 고맙고 저의 텍스트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언젠가 그 틈에 저도 끼고 싶다. 뭐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신 거예요. 페이스북에. 와,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래서 막 그날 저희한테 카톡에다가 보내주시고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저자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고 이 김현진님 이외 이전에도 한번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해. 맞네. 네. 이진아 작가님께서 저희 인스타로 한번 공유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방송을 이제 링크까지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때도 이제 그 이진아 작가가 우리 방송을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 느낌을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김현진님께서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방송 소감을 또 남겨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로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하고 더 잘 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분들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조용히 모른 척하고 그냥 링크 안 걸고 그랬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나름도 잘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네, 아무튼 또 한 분의 또 이벤트가 이렇게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저희가 유부남의 어떤 적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봤고요. 참고로 사인을 해서 보내주셨고 네. 제 겉표지에 이제 사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쓰신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면 그 시도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또 자기 시를 또 이렇게 써주신 아름다운 에피소드였고요. 네. 윤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분 전에 전 에피소드를 하고 네, 저도 좀 당황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다시 일단 또 3인 체제를 일단 꾸렸으니 네. 오늘도 또 제가 책 이야기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산책님께서 골라주신 책인데요. 어떤 책입니까? 네, 저는 마스다 무네아키 님이 쓰신 지적 자본론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멤버들 단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책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올리는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제목만 보고 막스에 대한 책이냐고 네, 굉장히 당황하신 네. 선생님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네,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막스 얘기가 없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연구하려고 이 책을 집어든 사람은 당장 덮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죠. 네, 네. 그 네, 책이 언급은 아니다. 됐다는 거. 네. 그렇군요. 네. 마스다 무네아키가 쓴 지적 자본론 오늘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가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는 네. 부제로 소개됩니다. 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목하고 부제하고 좀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게 약간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이분이 이 책을 이제 간단하게 크게 소개하면 이제 일본에서 다이칸야마의 치타야 서점으로, 그러니까 치타야 서점, 그 CCC 그룹의 치타야 서점으로 되게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고 과거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서점의 통념을 깨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서점을 운영하시는 단순히 서점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서점으로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다른 책 먼저 소개된 책이 취향을 설계하는 서점 치타야죠.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에요? 네네네. 이 책이 먼저 그 화제를 낳았고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 네네. 네. 서점에 대한 소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 마스다의 디자인 철학 혹은 기업 운영 철학을 담은 책으로 지적 자본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 책을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차 자체가 그래서 그 구성을 살펴보시면 본인이 왜 이런 서점 또 이런 문화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붉은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적 자본론이라는 용어도 생소하지만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 매치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지적 자본론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리고 이분 말고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 시장님이시면 다케오 시립 도서관을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게 되는 그 다케오 시의 시장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죠. 되게 작은 중소도시 같은 곳인 거죠. 네, 네, 여기가? 지방 소도시고 그쵸. 성함이 이와타시. 그러니까 이분인데 일단 지적 자본론을 이 마스다가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1차 산업 시대 때는 일단 식량도 부족하고 모든 물건이 다 이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 시대 때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나는데 2차 때는 물건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였고 지금은 3차 시대인데 그 이 3차 시대 때는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요? 네, 물건을 중개하고 왔다가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사가고, 그러니까 꼭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 역시도, 그러니까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여서 그 플랫폼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제한 능력이다. 제한 능력. 네, 제한할 수 있는 네.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서점도 자기는 그냥 단순히 서점을 만든 게 아니라 삶의 모양을, 그러니까 삶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을 제안하는 서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큐레이팅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인 것 같고, 네. 지금 정도니까 이제 좀
우리가 막 엄청 낯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네. 이분이 처음 이걸 할 당시에는 되게 좀 획기적인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거의 저희야 지금 이제서야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다가오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앞서서 갔던 거고 제일 최초로 주목받은 게 당시에 그러니까 서점이나 음반이나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저녁 시간이면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심야 영업을 하면서 이 서점이 주목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아, 네, 여기서 최초 그 츠타야 서점은 아니고 츠타야의 전신인. 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11시까지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운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두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에 사용되던 그 십진 분류법, 그러니까 도서 분류법 중에 그 1928년부터 시행이 됐대요. 그 분류법이. 그래서 뭐 기술, 역사, 철학, 인문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예. 네. 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와 관련된 음악을 듣고 싶고 그 영화의 원작자인 소설을 읽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큐레이션과 편집을 해놓은 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밤 늦게 퇴근하고 편안하게 책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객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런 서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20, 30년 전에 이걸 한 거니까 네, 사실 맞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긴 하네요, 진짜로.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큐레이터들은 사실 그런 큐레이팅이 가능한 가게의 주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가끔. 가령 뭐 비디오 샵의 어떤 주인 아저씨 보면 야 그거 말고 그게 저쪽 두 번째 그거 재밌어 뭐라고 한다든지.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런 철학이나 네. 이런 게 있다 보니 굉장히 세련되게 이걸 좀 담아낼 줄 아셨던 네. 분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이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어쨌든 고객 가치였고 두 번째로 그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원칙이 휴먼 스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면 인간의 뭐 몸과 마음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기는 공원과 카페가 결합된 서점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건축을 할 때도 그 서점을 건축할 때도 그냥 일반 어떤 특정 회사를 딱 선택해서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개의 건축사 사무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 자기의 철학과 맞는 그 사무소를 이제 선택해서 그 설계자를 컨택해서 그분한테 이제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점을 설계했던 그 디자인 특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인간은 너무 넓은 공간에 가면 불안해집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또 그 생각을 공간으로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은요? 아, 네. 설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더 몇 가지 이제 네. 제가 특징들을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이 넘치는 시대에 제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할 거냐? 여기에 나오는 그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아무도 실제로 그 시민들이 한 거의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서관 이용률이. 근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대요. 근데 그 변화를 겪기까지 이 마스다 씨가 그 시립도서관을 기획하면서 실제로 대형 운동장에 모든 장서들을 다 꺼내놓고 다시 분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기존의 사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서들을 그냥 사서가 아니라 고객 접객원으로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과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플랫폼이 넘치는 시대에는 제안 능력이 중요한데 그 제안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단순히 기계적으로 책을 분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책이 제안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다양한 제안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객 접객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객이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말에 그쵸.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되게 그래도 이상하죠. 네. 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저희가 네, 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번역의 한계인 것 같은데. 일본스러운 네. 그런 표현인 거죠. 네네. 요새 교보문고 가면 그러니까 계산대 말고 그 도우미 센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센터,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곳곳에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안 가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책을 못 찾을 때 뭐 그리고 분명히 재고 수량이 있는데 재고가 없다고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세요. 근데 이 치타야 서점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겠죠? 교보문고도. 근데 고객 접객원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교보문고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좀 한계가 있어요. 단순 정보를 제공한 것 이외에 마스다 씨가 말하는 그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보통 사서분들은 그 카운터 안쪽에 이렇게 계시거나 뭐 이런 건데 이분들이 사실 더 가깝게 고객들 앞으로 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맞아요. 직접 다니면서 만나면서 더 먼저 제안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도서관이든 어디든 그런 사서 같은 사서분들의 뭐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네. 아직 그런 구조는 좀 그분들이 수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네. 주로인 것 같고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뭐 어떤 게 지금 딱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뭐가 떠올라지냐면 저도 이제 좀 요즘 전자책을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가 요즘 또 있잖아요. 네. 진짜 플랫폼이 많은 시대네요. 네, 넘치는 시대. 네.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써봤는데 네. 리디 셀렉트를 써보고 밀리의 서재를 써봤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고객 접객원으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풍성한 곳은 밀리의 서재인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가 진짜 이런저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리딩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냥 오디오북인가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고를 가지고 그 책을 다 요약해가지고 요약 해설본을 예를 들어 1챕터가 있으면 요약 해설본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챕터 1에서 중요한 대목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 전체를 훑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리딩북이라고. 전 처음에 아니 뭐 다 안 읽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걸 듣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한 권을 한 30분 정도에 그렇게 해서 딱 어쨌든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이게 좀 매력이 있구나.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되게 많아요. 챗북이라고 해가지고 네. 카톡식으로 그걸 요약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그걸 책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이제 누르면 이제 대화창이 쭉쭉쭉 뜨면서 이제 그 책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뭐 최선이다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뭔가 하여튼 좀 읽는 사람 전자책을 읽는 입장에서 또 요즘은 또 오디오북이 또 대세인 그런 시대에서 네. 방금 그런 치타야와 좀 네. 약간 비슷한 결을 좀 가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정체성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분류하고 책을 정리해서 꽂아놓고 이런 역할에서 내가 기획자야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러니까 그 직원들과 조직 운영 방식이 나오는데 직렬형 구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각자가 자유로워야 좋은 제안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유가 뭐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유인데 자유는 그냥 단순히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뭐 인사를 안 해도 되고 출퇴근을 아무 때나 하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안에서는 그냥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다고 하나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사한테 뭐
상사가 뭐 하라고 하면 시키는 걸 그냥 하고 또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자유가 생길 수가 없고 병렬식 구조여야 또 클라우드 방식의 조직 운영이어야 한다. 뭐 그런 형태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직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이제 관료 사회의 오랜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마쓰다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왜 남쪽으로 튀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네, 오쿠다 히데오. 네네네. 거기도 어떤 반체제적인 소설이잖아요. 그 어떤 조직과 뭐 그런 구조 속에서 완전히 탈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경직된 관료 사회에서는 그렇게 남쪽으로 튀어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바꿔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기틀로 삼는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남쪽으로 튀는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책임과 감사함을 갖는 자유.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선생님도 이제 일을 해보셨고 지금은 약간 직장 구조에서 일하고 계시진 않지만 네네. 또 직장에 다니고 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직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작은 단체, 작은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이 많아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더 하다 보니까 능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네. 버틸 수가 없고 사실 그런 요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츠타야 서점 이 CCC 회사는 되게 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런 조직 구조와 크기 안에서 이런 걸 시도하고 이걸 어떤 조직 문화와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저는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이런 딱 풀어놓고 마음껏 해 하면 확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주저하고 네.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참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궁금증도 갑자기 좀 밀려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시키는 거라면 솔직히 편안하다. 그냥 편하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버텨야 되는 건가? 네,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제한하는 능력 갖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로운 인간은 그러니까 자유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유가 되게 불편한 가치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시키는 거 하는 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진짜 편하죠.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리고 누가 뭐 여행 갈 때도 가이드 따라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뭐 그렇지. 내가 안 알아봐도 되고. 근데 자유도를 높였을 때, 내가 자유라는 가치를 선택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가치들은 이제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부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확실히. 뭔가 네. 지금 하시고 싶은 지금 이야기 있는 것 유님 같은데. 이제 막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유님도 이 책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좋아요. 네.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 이게 해설을 듣고 나니까 네. 아 진짜 깨달음 있네요. 네. 뭘 깨달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냥 진짜 시키는 게 제일 네. 쉽다는 말에서 아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튀시려고요? 그러니까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 시키는 대로 살아서 내가 불행한 거구나. 불행해요? 왜 불행해? 불행하지 마요. 아니 회사에서는 네. 진짜 시키는 대로 할 때 뭔가 업무 자유도가 없을 때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안전하지만. 네, 안전해요. 그렇죠. 맞아. 안전해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하면 돼요. 대부분의. 그리고 매뉴얼에서 어긋날 때 이제 골치 아파지고, 예, 거기에 잘못되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일이라는 게. 근데 매뉴얼이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뭔가 차이를 발생시켜야 되는 일이라면 그때 이제 진짜 지적 자본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총량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이지 않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좀 어떤 뭐 각자의 공간을 가지시고 뭐 집이 되었든 뭐 그것이 뭐 사무실이 되었든 내가 뭐 꿈을 펼치고 싶은 어떤 공간을 이제 이용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어떤 바람들이 있는데 다들 그것이 공유하는 공간이든 사유하는 공간이든 간에 좀 그 공간들에 대한 어떤 해석과 리디자인을 통해서 좀 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좀 재밌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대만의 그 성품 서점이라고 뭔 서점이요? 성품 서점이라고. 성품? 예. 그 타이페이에 뭐 24시간 하는 서점 있더라고요. 뭐 되게 거기 깔끔해요. 예. 근데 24시간 서점이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타이페이 갔을 때. 그러니까 유지비 경상비를 생각했을 때 책 그런 소비가 것도 그만큼 그렇고. 높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정말 새벽 시간에 그 수요자가 올 것인가, 고객이 있는가. 근데 요즘에 그 최근에 봤던 TV 프로 중에 유인나가 가치 펀딩인가? 김태호 PD가 하는. 네네네. 예. 거기 뭐 밤의 서점인가 가던데? 안 봤어요 좀. 예, 저도 거기 없진 않았어요. 그 밤의 서점인가 그 무슨 연남동에 서점 있는데 밤에 여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똑같대요. 사람이 똑같이 안 와서 그분이 되게 그 밤의 서점 주인장님들이 되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사시는 분이 보길래 따라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그 서점에 있더라고요. 뭐 고백도 할 수 있고 뭐 편지도 보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발하고 신기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은 결국에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자본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거 있지 않나. 요즘에 서점과 뭐 그런 공간과 관련되는 제 TV 프로나 뉴스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왜 저희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했던 그 거리의 현대사상 책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품격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질 수 없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문화야라고 인지하지 않는다. 진짜 그 문화들을 향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지적 자본이라는 것도 혹시 그렇다면,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계층화 된다면 그게 어떻게 경쟁력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취향대로 예를 들어서 제 취향대로 공간을 설정하고 기획하고 이제 고객의 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제가 상정하는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하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그 고객의 가치가 저의 계층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거리 현대사상 컨텐츠도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제 뭐 윤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씩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 지금 건물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이 무슨 미래가 있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시면서 오프라인 공간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공간의 특징은 즉시성, 그리고 직접성,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개 서점 중에 하나인 어떤 서점은 주차 공간을 지상으로 굉장히 넓게 냈대요. 이유가 보통 지하로 파서 넣거나
땅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땅으로 파서 넣었는데 이분 주차 타워 세우거나 그렇지 않고 지상이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마련한 이유는 서점에 왔다라는 그 느낌을 가면서 주차하고 차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쾌적감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쾌적감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온라인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이 빨라졌어도 오늘 아침에 책을 주문해서 그럼 오늘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텀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이 가진 즉시성이라는 매력이 있고 또 직접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CD도 파니까 CD의 커버를 보고 북 커버도 직접 보고 촉감도 만져보고 저희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종이 질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감각들이 오프라인 매장이 줄 수 있는 이제 장점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책 보는 거랑 이제 인터넷 알라딘 거기에서 책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암담하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녹음실도 좀 생기고 하면 참 좋겠네요. 모임도 조그만 모임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 그게 좀 만약에 저희들이 공간을 갖는다면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개방성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 학교, 직장이 아닌 어떤 그냥 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카페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냥 가는 그런 개방적인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녹음실이 만약에 가진다면 그 녹음실을 이제 방송 또는 유튜브 가나요? 어쨌든 그런 스튜디오로서의 기능과 그 독서 모임으로서의 기능이 어쨌든 지금 우리 방송에는 혼재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스튜디오 구조도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담당하고 녹음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어떤 직접적인 사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그냥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저기 막 저기 충북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집적의 어떤 효용을 얘기하면서 또 이게 또 넓은 공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또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막 미국 만약에 다저 스타디움 주차장 보면 막 넓잖아요. 그리고 저까지 걸어가야 막 스타디움 있고 그런데 저희는 막 주차의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주차 신이잖아요, 다들. 네. 2명 중에 1명은 주차의 신. 네, 그리고 막 저 하남에 있는 모 필드, 그 들어갈 때 1시간 넘게 걸린 적 있거든요. 저 안 가봤는데 아직. 롯데타워도 그렇잖아요. 롯데는 근데 좀 따르게 가가지고 차를 끌고 가진 않아가지고. 잠깐 다 말하는데 뭐 굳이 모필드 할 필요 있어요? 스타필드. 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진짜 토요일에 5시인가? 저는 그때 한번 질려가지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드넓은 주차장에 어쨌든 그 주차가 가능한가 이거 얘기하다가 밖으로 새긴 했는데 네 아무튼 네. 근데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리고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공실률이 너무 높아져서 도심 상권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그게 되게 문제고 또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실제로 방학 때가 되면 대학생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소비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된 책도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에 이제 뭐 중간에 얘기 나오긴 하는데 효율은 행복과 다르다. 그 CCC는
또 츠타야 서점은 재무제표에 표현되지 않는 고객 가치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해요. 사실 스타필드나 우리나라에 흔히 대규모 쇼핑몰 같은 데는 그 효율을 진짜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땅값 비싼 데다가 설치하기도 하니까 뭔가 다른 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이든 아니면 좁은 공간이든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뭔가 새로운 결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새 슬세권이라는 말 아세요? 뭔 세권이요? 슬세권. 슬? 네. 슬 뭐예요? 슬리퍼로 갈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역세권이 여기랑 네. 가까운 데잖아요. 그래서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의 이제 범위. 그러니까 슬세권에 좋은 주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슬세권에 그냥 정말 마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요새 말이더라고요. 요새 말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으신 분. 네. 메리트인 네. 거죠. 네. 실제로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냐, 뭐 아니면 정말 좋은 카페가 있냐, 맛있는 카페가 있냐, 뭐 브런치 집이 있냐, 뭐 이런 다양한 게 이제 슬세권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은 진짜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같이 생각을 교류하던 그룹과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는 슬세권이라는 말 안 쓰고 쓰레빠 사정권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많이 돈 벌고 결혼하고 이러면 우리 쓰레빠 사정권을 살자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훨씬 와닿네요. 그죠? 이 말이. 쓰레빠 사정권.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개방된 공간이 이제 그런 쓰레빠 사정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그 저희 공개 방송 저희 살롱 할 때도 용서점이 같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용서점이 거기 생기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 이런 서점이 생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되게 만족해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뭐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러네요. 맞아요. 아무튼 이 우리 살려면 당연히 공간이 필요한 건데 뭔가 그렇게 좀 그 자유롭고 자신을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 서울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딱 봐도 저희가 뭔가 하려면 지금 지하로 반지하 들어가서 막 장마철에 물 퍼내고 이럴 것 같긴 한데 제습기 막 24시간 풀가동하고 제습기 살 돈도 없어요. 보면 그렇지 우리.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동하시면 저희가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 열심히 방송 만들 테니까요.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책 뒷커버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오직 디자이너, 즉 기획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해답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이제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기업은 장래의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한편 소비사회는 가속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갖춰야 효과적인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읽으셔야겠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고 또 자기 삶을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나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자기 삶을 기획하는 그런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어떻게 진로 설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윤희님 혹시 보태실 이야기 있어요? 아니 구구절절 너무 좋은 얘기여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마쓰다 무네아키가 쓴 지적 자본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